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폭염을 법적인 자연재난으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는 바로 쪽방촌인데요. 쪽방촌의 경우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은 물론 목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고소득층보다 2.8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폭염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철근이 가득한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는 50도 가까이 오른다면서 예고된 죽음을 막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노동자가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내일은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폭염은 홍수나 태풍과 달리 조용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소리 없는 재난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소득과 주거 형태, 업무 환경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재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철근 빠진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어요. 네, 오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오후에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당정은 관련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요.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또 입주 예정자에겐 재당첨에 제한 없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를 포함해서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약 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일단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를 발족을 했고요. 예. 모레인 4일부터 활동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엔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강조했던 이 건설 카르텔 언급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누락 문제가 발생한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청와대의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윤 대통령이 문제의 부실 시공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정부를 탓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민주당은 왜 자꾸 전 정부 탓하냐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확인을 한 결과 이번에 공개된 LH 철근누락 아파트 15단지 가운데 87%인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준공이 됐거나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리 업체로 선정돼 부실 감리를 벌인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철근누락 등 부실 문제가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착공보다는 그 이후에 준공검사 승인을 내준 윤석열 정부의 탓이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 정부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 무책임한 물타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한 책임이 크냐 아니면 감리 안 한 책임이 크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LH가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네, LH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내부에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한 건데요. 부실 시공이나 감리 업체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LH 건설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관이 없는 업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됐던 그 인천 검단 아파트 네. 그리고 지난해에 지하철은 붕괴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기억하시죠? 여기 감리도 이 정관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LH 정관이 건설업계 전반에 넓게 퍼져 있고요.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서 나온 말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 얘기로는 이건 카르텔의 몸통이 LH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근데 주장하고 LH가 있죠.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칼을 대보겠다, 감시를 자기를 해보겠다라는 향해서 자기가 건데요. 칼을 대보겠다. 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LH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환불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철근 누락 15개 단지가 공개된 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LH가 선납한 계약금의 환불, 또 계약일자 연기 등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입주율이 약 50%인 파주시 LH 공공아파트 단지가 먼저 나섰는데요. 네. 계약금 일부를 낸 248명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곳은 아직 최종적인 법률 행위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꼬일 일이 없어서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 다른 단지들의 경우에는 공지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큰 문제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일 텐데요. LH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법률상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일이 과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어서 입주자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 다만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손해배상을 약속한 만큼 네. 조금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주는 건지 네. 이것도 사실은 정해져야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손해배상 범위 가지고도 네.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게 예.
말처럼 참 쉽지 않다. 답답함을 맞습니다. 해결하기에 이런 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LH가 시행사니까 네. 당연히 뭐 책임을 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기관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너무 떳떳하게 나서는 것도 굉장히 네. 많은 분들한테 생경한 장면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려면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이 사전 예약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려면 학부모는 서울 학교 안전 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민원들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를 하게 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뒤늦게나마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감정이 욱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사전 예약 시스템이 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절차를 기다려 하고 이 전 과정은 CCTV로 녹화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강화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서비스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은 논의되는 게 없습니까? 국회가 지금 여러 청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서희초 교사 사건 후에 국회에 이제 청원이 2주 만에 10건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중에 3건이 5만 명 동의를 조기 달성해서 상임위 심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소송 막아달라. 예. 또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방안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5만 명이 넘은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이송이 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되면 정부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국회에는 이 청원 내용과 비슷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2년 전인 2021년부터 발의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8건이고 그런데 전부 논의를 멈춘 채 계류돼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도 처리인데 기존에 올라왔던 이 법안들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다시 뭐 가동이 들어가면 네, 상임위 열어서 당장 이런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승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까? 네, 호흡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이 소속됐던 이 해병대 1사단의 김성근 사단장이 지난달 28일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하들에 대해선 선처해달라라고 또 말했다는데요. 네. 이에 김 사령관도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면서 사실상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순직 사건 경위를 언론에 설명하겠다 그랬다 돌연 취소했잖아요. 네. 왜 사망하게 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언론에 미리 알려지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우려했다. 그래서 취소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이 쌓이고 있고요. 네. 또 임성근 단장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해병대가 자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인 경북 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임 사단장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또 부하들의 선처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니까 사실상 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지휘 계통상 과실 책임 일부가 확인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네. 물론 이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 이것 자체는 뭐 나쁘다고 네.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그래야 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 두고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노인회가 사과를 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정치인과의 자리에서 아들이 중학생 시절 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가운데 오늘 대한노인회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950만 노인들이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김 위원장은 물론 문제의 발언을 두둔했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늘 당 지도부의 일원인 한병도 이해식 두 의원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 김호일 노인회장이 당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따졌고 다시 이 두 의원이 양이원영 의원을 데리고 찾아와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아직 대한노인회를 찾지 않았는데요. 예. 오늘 오후 7시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과의 대화 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한 겁니다. 다만 이 행사 자리에서 철없이 살아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노여움을 풀어달라. 그리고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은 박광원 원내대표도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과연 내일 김은경 위원장이 함께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상 노여움 풀어달라 오해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대한노인회가 압박을 하고 직접 와라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 떠밀려서 가서 찾아가서 사과하면 사실 의미가 퇴색되는 거 이미 아니겠어요?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또 다른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들이 논란이 된 겁니다. 어제 오후 김 위원장은 인천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서 혁신위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윤석열이 전문가들을 다 당겨 쓰고 갖다 꽂고 있다고도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로 계속 거론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선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오해 여지가 있다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해명 자리에서 또 다른 설화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 보였네요. 네, 굉장히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연이어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오늘 SNS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인사임에도 점잖게 임기를 보장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이 같은 폐륜적인 언행뿐이냐며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라면 재직 대통령에 대해 이름 석자만 부르지 않는 게 기본 도리인데 공직자로 누릴 것은 다 누려놓고 망언을 한다면서 인격 파탄, 폐륜 근성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요. 노인 비하 발언을 하더니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할 일은 딱 하나,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가 조만간 3차 설신안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호는 불체포 특권 포기였고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하기는 네, 했죠. 또 2호는 꼼수 탈당 방지 혁신안 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혁신위가 당의 화합과 쇄신은 물론 오히려 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실언 논란이 쌓이면서 당내 신임도 빠르게 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쇄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건데 청년 공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혁신위가 공천 규칙에까지 어느 정도 손을 댈 경우 당내 반발, 계파 갈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이미 다 공지가 돼서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여름휴가에 들어갔다고요? 네, 6박 7일간 오늘부터 들어갔고요. 예. 휴가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은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도 참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LH 부실 시국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휴가 떠나면 무슨 구상 네. 이런 것도 공개가 되기도 하고
또 휴가지에서 읽었던 책 뭐 이런 것도 리스트가 공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는 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무슨 구상 이렇게 할 만한 뭔가의 발표가 있을까요? 보통 이 대통령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휴가가 휴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휴가를 다녀온 후에 새로운 국정 기조를 제시를 하거나 주요 인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8.15 광복절 특사 고민할 것 같고요. 그리고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에 다녀와서 2차 개각에 나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여름을 좀 기억해봤을 때 윤 대통령이 비록 자택에만 머물렀지만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한 바 있었거든요. 특히 휴가 직전에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 간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개각의 포문을 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10월경에나 개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자택에만 머문 건 아닌데 뭐 영국으로 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을 또 이제 통화로만 응용 대응을 해서 논란이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요. 네. 근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여기에 뭐 지금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일 이런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신경전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신경전의 주된 내용은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어제 공산당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준비차 사무실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뭐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건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공산당 기관지를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산당 표현을 야당이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건 대언론 선전 포고라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야말로 공산당과 같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언론관을 말한 것뿐이라고 두둔을 하면서 민주당이 재발 저리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구민주 기자도 현직 기자잖아요. 네. 공산당 언론이 일반적인 언론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표현이 어떻게 세죠. 보세요? 네. 이게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 거냐고 기자들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뭐 본인도 알고 대중들이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있다고 확실히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어느 언론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공산당 언론을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네. 방통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내비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거 선전포고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딘지.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재산 공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많이 늘었어요. 네, 뭐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51억 751만 원 신고했는데요.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마치면서 신고했던 금액 약 17억 원보다 무려 3배 자산 증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어난 자산 대부분은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잠원동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고 이어 개포동 아파트가 또 재건축돼서 재산이 증가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잠원동은 실거주 목적 그리고 개포동은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적극적이었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것을 비롯해서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자녀 학폭 논란 등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거주 목적과 노후 보내기 위한 목적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노후용 집이 따로 있나 봅니다. 글쎄요. 집 한 채 갖기도 쉽지 않은데 네. 어찌됐든 야당이 어떻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뭐 송곳 검증 야당이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청문회 뭐 대처를 하는지 좀 지켜보죠.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방역 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조금 더 고민한 후 다음 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완전한 일상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인터뷰 다시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인터뷰하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어느 정도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의료 체계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으니까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6월 말에 이제 10,000명에서 20,000명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거의 50,0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거의 2.5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 자체는 매우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대응 능력을 보통 얘기할 때 위중증 환자 수로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위중증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사실 지금 집계되고 있는 거는 조금 믿기 어려운 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제 이런 병상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일평균 한 10여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위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작년 비슷한 기간에 비해서 한 30% 미만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격리가 좀 느슨해지기 적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겠지만 작년에 오미크론 유행 2월에서 4월 있었는데 그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도 여름 유행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감염된 사람의 면역이든 백신을 맞은 면역이든 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한 번씩 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시기에 이제 변이도 조금씩 XBB 안에서 이 변이지만 변이들이 여러 종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리 의무 해제된 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의무 해제된 부분들, 또 최근 들어 마스크도 고위험군들도 요새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시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 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거의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숫자에 안 잡힌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숨은 감염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숨은 감염자를 이제 알아낼 수 있을 만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다 보면 한 적어도 한 반 정도는 검사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통계가 집계 가능했던 지난 겨울쯤에 이제 그런 통계 보면 30-40% 정도가 검사를 안 받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지금 더 올라갔을 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안 받으시는 게 아닌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검사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이제 격리 의무, 법적 격리 의무 해제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요새 다른 감기 바이러스 유행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가벼우면 다른 감기겠거니 하고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보면 날이 좀 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다, 감염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확산세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엔데믹화 되면 이제 그 계절성 경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좀 건조하고 추운 기후를 좋아하니까 그때 유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엔데믹이 되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집단 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 네,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마다 유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반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패턴이 지금 계속 4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몇 년은 더 지나야 이제 계절성을 띠는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패턴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했을 때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몇 배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XBB 계열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서 XBB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6-7개로 분화가 돼가지고 1.1, 1.5부터 1.6, 1.9 이런 식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네. 다양한 XBB가 유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특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치명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본다 그러면 조만간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다거나 이런 추정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면에서 어떤 특징 같은 게 없습니까? 일단 XB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통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위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이 더 높아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예. 그 증상 자체도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은 하이 변이 안에서의 여러 증상 차이들을 가끔 논의하긴 했는데 XBB는 그렇게 특색이 뭐 따로 증상이 따로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XBB의 뭐 전파력이라든지 위중증화율 이런 것들을 두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이미 이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또 감염된 분들 이런 면역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몇십만 명 수준의 그런 유행이 나타날 수준의 지금 변이는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서 병상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주하고 전남 지역은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주 안에 큰 대학병원이 2개밖에 없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중증 병상 자체가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서요. 지금 수준의 코로나19 환자 증가만으로도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은 이미 이제 포화가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걸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강주 전남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경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이런 데는 이제 중증 병상이 없어서 지금보다 환자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타 지역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의료기관들이 있기는 있어도 지금 공공의료기관 안에서 중증 환자를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급하고 그 외에 이제 종합병원급들이 나눠서 환자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이제 중환자실 병상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의 숫자가 작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이미 이제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건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렇고 또 사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송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중증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있거나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앰뷸런스는 서울 지역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증 환자를 멀리 옮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색 때문에 대학병원의 확충이라든지, 네. 또 이제 중환자실 확충과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대학 유치를 하려고도, 그러니까 의과대학 유치를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급의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을 유치하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병원이 운영되는 데까지는 거의 10년 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에 생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감염세가 대유행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하루 5만 명이 나오다가 6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장시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처럼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도 XBB 기반의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상황, 엔데믹 상황이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수단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백신 접종 계획은 10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독감 예방 접종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XBB 계열이 계속 이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XBB 1.5에 대해서 WHO에서 백신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화이저나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다국적 백신 회사들이 XBB 1.5에 대한 백신을 준비하고 있어서 9월 이후에 출시가 되고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백신이 남아돈다, 1조 원어치를 지금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원래 구입했었던 백신이 있잖아요. 네. 그 백신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유행하는 게 XBB 1.5 계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로 맞았던 백신이 이제 우한
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바이러스하고 BA.4.5를 넣어서 만든 건데 최근에 XBB에 대한 백신하고 그 이가 백신을 비교했더니 XBB 1.5에 대한 백신이 훨씬 더 항체 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효과가 높다고 나와서 그래서 WHO가 XBB 1.5로 지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백신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많이 남은 이유가요.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가 백신의 접종률이 적어도 고위험군에서 60% 이상 될 거로 예상을 하고 백신 구매를 했는데 예. 실제로 한 35% 정도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접종에 많이 동참해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제 폐기를 하게 된 부분이라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예. XBB 계열의 그 백신은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노바백스에서 다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또 단가 백신이라 이제 이가 백신보다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덜 걸릴 수 있어서요. 아마도 올해 이제 그 고위험군 예방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뭐 긴장감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역도 많이 느슨해졌기도 했고, 네. 백신 접종 또 접종률이 접종률이 낮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요. 예. 이번 여름 유행도 보시면 알겠지만 6만 명대까지 아마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예. 근데 겨울 유행은 이제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지나서 유행이 시작될 건데 겨울적인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도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윈데믹 현상이 이번에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올해 10월 이후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시 접종을 하면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한 80% 정도 접종을 하니까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좀 잘 말씀드려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수준까지 올려야 올 겨울에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백신을 많이 접종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를 추진하겠다, 등급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그동안에 밝혔었잖아요. 지금 잠시 네. 보류하긴 했지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는 거는 뭐 엔데믹 상황에서 당연한 이제 조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낮췄을 때 여러 가지 수가적인 지원 부분들을 너무 급격하게 이제 없애는 식으로 지금 제시가 돼서 그래서 거의 독감 수준 형태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감도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거에 지원을 잘 안 하다가 조금씩 급여화시키면서 지금 천천히 급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았었으면 독감이 코로나19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엔데믹이 됐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독감으로 지금 하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의 발상 자체가 조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이제 수가 지원, 특히 검사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 또 치료비와 관련돼 있어서 중환자는 무료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검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역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벗으셨다면 다시 이제 외출하실 때 특히 사람 많은 데 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에 나서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장 얘기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골프장에 뭐 농약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환경 오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한 겁니까? 그럼요, 여전하죠.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전합니다. 네. 지금 골프장과 관련해서 네.
지금 어느 정도 골프가 유행을 뭐 붐이라고 할 정도로 골프 치는 인구가 많아졌고 네. 골프장 부킹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진행자님은 골프 치세요? 뭐 배울 기회가 네. 없었어요. 저는. 네. 저도 사실은 골프를 안 해서 약간 남 얘기 같긴 한데 네. 이제 골프협회가 올 초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1176만 명을 골프 인구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 해 2021년에 실제 골프를 친 사람이 그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여러 번 친 것까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골프를 친 진짜로 사람 골프 친 설문을 해서 사람이요? 네네. 근데 이제 오, 그 중에 굉장히 스크린 많군요. 골프장 이런 데 빼고 실제로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나가서 친 사람만 해도 483만이니까 거의 뭐 전 국민 한 9% 10%가 실제로 골프를 쳤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진짜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을 막 여기저기서 짓고 그러면서 네.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최근에 전남 구례군에서 일명 지리산 골프장을 또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그 지리산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경관도 아름답고 네.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골프장을 짓는다고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최초 국립공원이 지리산인데 네. 그 국립공원 안에다가 골프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정확히 산동면 관산리라고 해서 국립공원 이제 경계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네. 되게 가까워요. 경계에서 170m 떨어진 곳이니까 뭐 거의 예, 아니 바로 국립공원에다 짓는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바로 선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바로 옆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여기도 당연히 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정지를 보면 이제 지도로 보니까 해발 고도가 400m가 넘더라고요. 그럼 인왕산보다 높은데요? 더 높은 네.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요 사업은 지금 거기 군수 김순호 군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지리산 골프장이 요번에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원래 지리산 온천 관광단지라고 해서 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돼서 여기 굉장히 커다란 막 3,000명이 동시에 온천을 할 수 있는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막 그 방문객이 한 뭐 200만 명 정도 이를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네. 누렸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2005년부터 여기 골프장을 지으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찬반 갈등이나 환경 훼손 예.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막 소송까지 가면서 이렇게 결국 진행은 못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온천 시설이 이것도 이제 유행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네. 계속 뭐 지역 인구 감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난 3월에 그 시행사 시공사 여기랑 이제 업무 협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뭐 국립공원하고 아주 인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뭐 이건 조금 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천 단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거기 지금 현재 그 예정지 거기가 이제 되게 넓어요. 넓은 예. 곳에서 이제 골프장 부지로 돼 있는 곳은 원래 그냥 말 그대로 산 나무 심어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벌목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있어요. 네네. 8일부터 그 예정지 중에서 소나무나 막 이런 게 있었던 21만 제곱미터에서 한 만여 그루를 벌채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은 완전 민둥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례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사실 골프장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확 벌채하려고 허가해 준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환경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수확벌채라는 게 뭐예요? 수확벌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무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서 이거를 목재를 어딘가 파는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재선충 방제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원목을 그대로 파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막 잘게 분쇄를 하거나 막 훈증하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운송비니 뭐니 하면은 이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충 방제 지역으로 오롯이 수확벌채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벌목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월 8일 날 벌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4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5월 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된 점, 그리고 그 나무가 잘려나간 곳 중에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됐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넓은 많은 나무를 베는데 그냥 군수가 오케이 하면 다 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올해 6월부터 벌채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민관 합동 심의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법 시행을 앞두고서 이렇게 막 서둘러 벌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을 사고, 또 하나 이 21만 제곱미터 외에 다른 곳에서 또 이제 허가 없이 또 불법으로 벌목을 한 것도 확인이 돼서 지금 이거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 전국의 골프장에 몇 곳 정도 돼요? 전국에 한 525개, 지금 525개요? 네, 1년 조사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된 이 전남 요 지역만 해도 지금 현재 13곳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새로 지으려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문체부에서 매년 이런 뭐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야구장, 뭐 우리가 아는 뭐 태권도장 등등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장이 전체 그 체육 그 시설 중에서 수로, 골프장 수로 따지면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90%. 90%요? 네, 1%의 그 골프장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그만큼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운동이다라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골프장이 그러면 다 이렇게 막 벌목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작년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그 2018년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늘어서 2021년엔 252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360개 크기가 그 2021년 한 해에만 이제 골프장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더 많이 생기면 좋지. 부킹도 네. 어렵고 골프장이 얼마나 좋은데 네. 골프 운동이 좋잖아요. 뭐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만드는 게 이게 답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가 지금 몇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네.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특히나 이렇게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은 그 가장 효율이 좋은 온실가스도 흡수원인데, 네. 그 나무를 또 베고서 이렇게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네. 농약 얘기했잖아요. 네. 환경오염 얘기도 하고. 네. 농약은 어느 정도 뿌리는 겁니까? 농약을 굉장히 많이 뿌리죠. 우리가 그 잔디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제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2021년이 가장 최근 조사인데, 여기 헥타르당 사용량이 7.18kg이었는데요. 네. 이게 10년 전보다 한 3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으로 따져도 이렇게 30%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량도 그렇고 농약 품목도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18개의 그 농약이 이제 뿌려졌는데, 네. 2021년에는 294개로 늘어났고요. 또 농약 사용량이 골프장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 쓰는 곳이랑 가장 많이 쓰는 곳의 그 격차가 한 109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없는 건가요? 네, 기준이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농약 그 골프장 잔디를 우리가 먹진 않으니까 식품처럼 뭐 굳이 네. 관리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지하수나 이런 데로 수계로 유출이 되고 할 그렇죠.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2021년 조사했을 때 전국 골프장 그 545개의 골프장에서 96%에서 이제 잔류 농약이 실제로 검출이 됐어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맹독성 농약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 높은 그런 거는 아예 사용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진 않았는데, 그럼 나머지 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검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 96%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히 이게 뭐 어디까지만 써야 된다, 잔류 농약의 허용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사만 하고, 이게 딱히 뭐 많이 쓴다고 해서 아까 뭐 많이 쓰는 곳 109배 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지금 가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관해서 어떤 지침 이런 거를 따로 기준을 두고서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조사만 단순히 할 것 같으면 네. 뭐하러 조사합니까? 그냥 다 골프장은 무조건 농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잔디 푸르게 가꾸려면 농약을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참 그 부분이 모호한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막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독려하는 식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독려한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계속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장에 뭐 풀이 무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잔디 관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네. 결국 골프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인증제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제주에 한 18호짜리 어떤 골프장이 우리 뭐 친환경 GEO 인증제라고 막 친환경 골프장 인증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막 그 홍보하는 데 가서 거기는 얼마나 썼나 봤더니 제주도에 같은 면적을 가진 곳이 한 15군데 있는데 3등 농약 많이 쓴 3등인데 이제 친환경 인증받았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농약 사용량도 그렇지만 네. 물도 많이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인이 하루에 한 물을 0.3톤 쓴다고 하는데 예. 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하루에 800톤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600명이 쓸 물을 골프장에서 하루에 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워낙 이제 요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워낙 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 이슈가 돼서 막 환경운동가들이 막 골프장에 뭐 홀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묘목을 심고 이런 이제 시위도 벌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파크 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작은 단위의 골프장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면적이 작고 하니까 뭐 좀 덜하겠지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 지자체장들이 막 선심성 공약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여전히 축구장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막 강변 이런 데다가 만드니까 이게 홍수 관리에 과연 이제 또 민감한 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국가천에 설치된 파크 골프장 전수조사를 최근에 했더니 64%가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골프장이었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뭔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즐기는 자유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환경 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안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권, 전북 내륙과 전남권, 경북 내륙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북부와 경북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산, 경남 내륙에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23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33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 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을 가급적 삼가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전라서 해안에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7도, 습도 6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자꾸 스포츠면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평소 스포츠 열성 팬이 아니다 보니 이유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자 축구 월드컵 때문이었습니다. 관심은 애정을 낳는다고,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고난을 극복한 선수들의 투지에 감동도 받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여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린다 카이세도 2005년생이니까 18살에 불과한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해 연이어 결승골을 터뜨리는 남미 축구의 천재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난수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축구 인생이 끝날 뻔한 위기에 처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동일하지만 15살에 암에 걸린 어린 선수를 향해 넬슨 아바디아 콜롬비아 감독은 이렇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너는 축구장으로 돌아올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 감독의 말처럼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온 카이세도, 이미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이 배운 것일까요?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인 무대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니 즐기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선수로서 팬들의 환호와 응원을 받고 있는 카이세도 선수의 사연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시선을 옮기다 우연히 1970년대 한국 여자 수영계의 간판 최연숙 선수가 다시 수영대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역 시절 여자 자유형, 접영, 개인 혼영까지 8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32개를 수립한 수영계의 전설이었지만 국외 유학 계획이 틀어지면서 조기 은퇴하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요.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회복한 뒤 61살이던 2019년 동호인 수영대회인 광주 마스터스 대회에 다시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음 대회에 출전해야겠다 마음먹도록 한 일본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입니다. 광주 마스터스 대회 때 휠체어 타고 들어와 수영하는 아마노 토시코 할머니를 보고 감동했고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겠다고 결심했다. 한 번 선수면 영원한 선수인 걸까요? 그렇다면 선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한 번 선수면 영원한 선수가 아닐까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결의처럼 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taken my bows and my curtain calls.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no pleasure cruise. I consider it a challenge before the whole human race, and I ain't gonna lose.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Oh,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93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49세 간호학과 만학도라 힘들게 실습하고 있는데 오늘의 발견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4936님께서는 우리 애청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렇게 문자 주십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꼭 간호학과 무사히 졸업하셔서 간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571님, 비록 모든 이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챔피언이 아닐까요?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선수가 따로 있나요? 인생에서 잘 사는 것도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결심, 결기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좀 긴장을 늦추더라도 좀 뭔가를 향해 몰두하는 모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막 도전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 조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예를 들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러 가기까지 한 1시간 혼자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갔다 오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자꾸 습관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조금씩 뭔가 도전하는 그런 삶을 한번 저도 노력을 살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매일 이 코너 첫 소식이 날씨 얘기인데요. 오늘도 뭐 네. 펄펄 끓는 날씨가 계속됐어요. 예, 지금 전국에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해 5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제주 한 곳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80개의 기상특보구역으로 나누는데요. 제주 한 곳을 딱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제일 높잖아요. 네. 거기만 빼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그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폭염 경보인데 어쨌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폭염 경보가 저는 내려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냄새가 좀 달라요. 날씨 냄새가. 혹시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맡는 냄새와 같은 냄새일까요? 그날의 습도와 그날의 온도일지 전 그런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 날씨 더운 지역에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뭔가 훅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비슷한 냄새 같은 걸 최근에 좀 느꼈어요. 예. 제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가 진짜 동남아시아 거의 적도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같이 따갑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돌아다니는데 네. 인천, 전남, 강원 등의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 지금 폭염주의보로 바뀐 상황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여주가 38.8도, 강원도 광릉이 37.8도를 기록해서 어제에 이어서 사람 체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데요. 폭염 위기경보가 어제 저녁을 기해서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이게 이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이게 폭염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제가 가장 더운 곳으로 분류된 곳이 강릉인데 강릉 바닷가잖아요. 네. 가끔가 보면 다른 데 다 덥더라도 그건 참 시원하다고 느꼈었는데 강릉이 여름엔 좀 시원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강릉의 기온이 31.2도입니다. 체감 기온은 31.8도고요. 어제보다 2.7도가 높은데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였고 낮 최고 기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 아래를 제외하면 37도까지 올라갔는데 내일 예상 기온이 강릉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8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38도요?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습도가 70%예요. 강릉이 피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요? 내일은 정말 덥겠는데. 그러니까 그럼 대구는 이라는 예. 데프리카라 궁금증이잖아요. 불리잖아요. 네. 대구 기온과 지금 강릉 기온을 비교했을 때 0.1도 차이지만 대구보다 강릉이 덥습니다. 대구는 31.1도고요. 체감 기온은 31.9도인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였고 낮 최고 기온이 36도인데 이런 날씨가 며칠 쭉 일주일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습도는 강릉보다 높아서 75%에서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36도가 넘는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도 지금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면서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어제까지 1284명이었습니다. 추정 사망자가 어제 2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16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내일도 하여튼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가능한 한 체력을 좀 안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건설 노동자나 아니면 물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실외에서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실내에서는 물, 바람 휴식을 보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네. 휴식 시간도 10분에서 15분씩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와 실외에 이제 쉴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요. 근데 건설 현장에 가보면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5%는 휴게실이 없고요. 20%는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폭염에도 별도의 중단 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80%가 넘었습니다. 82%에 달했고 건설 노동자의 70%가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느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리고 올해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러네요. 예정된 공기를 채워야 돼서 아마 중단 없이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좀 해보는 상황인데 물류센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도착 보장, 새벽 배송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노동자들도 배송 기한을 맞춰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작업이 굉장히 고된 반면에 작업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물류센터 안에는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씩 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센터의
현장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작업장에는 지난달 30일에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열악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곳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복궁 앞에 수문장 교대의식 하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저는 반소매 입고 있어서 너무너무 덥거든요. 근데 두꺼운 옷에다 장신구를 착용하고 수문장 교대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도포를 입어요. 오후 2시에 이제 그 교대의식을 하는 게 제일 덥잖아요. 그때가. 그리고 지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체감 온도가 35도에 나오는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또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분들도 아무리 더워도 참고 가끔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행사를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 폭염 대비에 대해서 좀 더 감시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조선소 노동자들 경우에도 그 철판 위에서 일해야 되니까 여름에 막 펄펄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음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나눠준다거나 이런 소식들이 여름마다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문장 교대하는 경우에 안에 이렇게 얼음 조끼 같은 걸 좀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나저나 지금 세계 청소년들이 한 2만 명 넘게 참가했다고 하죠.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온열 질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4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4만 3천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였고 새만금이 여의도의 3배 넓이 정도 되니까요. 네. 근데 걱정은 좀 했었죠. 더위랑 그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까지 807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고 첫날부터 발열, 두통, 경련을 호소하면서 진료소를 찾은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지 그 주최 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조직위에서는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 근흥을 설치를 하고 수분 보충을 해서 물과 염분, 아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북 소방본부에서 오늘도 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선은 야외니까 물론 당연히 야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모임이긴 하지만 모기가 우선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네. 풀독도 많고. 그것도 그렇지만 더워요. 너무 더워서 네. 이제 그 프랑스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본인이 있던 데보다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가 좀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12일간 펼쳐지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12일까지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 34도에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사흘 동안도 내일도 뭐 더 덥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좀 몸을 식히고 더위를 식힐 만한 장소나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덩쿨 터널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었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닥에 완전 진흙창이 되어 있으니까 걸어가기가 힘든 수준이었고요. 이게 이제 7.4km로 이제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다음에 그늘 쉼터도 1,720곳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바깥에 너무 더우니까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들이 이미 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데다가 예. 편의점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이렇게 몸을 넣기도 하고 너무 더우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는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야영하고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니까. 원래 그 취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고생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나올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더위
뭐 태풍 카눈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더 더워지는 겁니까? 네, 지금 태풍 카눈이 경로를 바꾼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예측을 하시는 경우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금 경로가 다르게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21만 가구가 정전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눈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키나와 일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태풍이 그 자리에 있으면 지형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거 왜 예측을 못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기상 상황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예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고요. 가로수가 밑둥이 부러져서 막 날아다닐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오키나와의 주택에서 차고가 무너져서 90세 노인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풍에 물건이 날아다니니까 부상자도 35명에 달하고 오키나와 본섬의 3분의 1 되는 가구가 정전이 된 상황이에요. 네.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카눈이 중국 대륙의 북서풍과 맞부딪히면서 이 오키나와 일대 동중국해에 일주일 정도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정체를 하면서 한반도의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6호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물론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는 좀 유동적입니다만 다음 주에 규슈를 거쳐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하거나 혹은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청취자 2316님께서요. 요즘 뭐 도로의 아스팔트 바닥에 열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탄 자국이 까맣게 많이 있다. 오래된 타이어는 열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폭염 때 타이어 점검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 옆으로 터진 경우 종종 보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동물보호소 두 곳에서 고양이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확진 사례를 3마리라고 했는데요. 네.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니까 7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용산구하고 관악구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7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AI가 조류 인플루엔자 표본 검사를 4만 건 넘게 진행했는데 AI 항원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조류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원인으로는 길고양이와 접촉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된 사료는 네이처 스로우에서 만든 생식 사료인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이라고 하는 2개 제품인데 이 업체가 지난 5월 25일부터 사료를 만들 때 멸균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200여 명에게 3,300개가 판매가 됐는데 네. 그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온 게 밸런스드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에서는 제조 판매 유통을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고양이의 조류 인플루엔자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악구 보호소에 있는 그 사료가 보관 중이었던 걸 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밝혀졌고 용산구 보호소에도 이 해당 사료를 먹였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료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생 조류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고양이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동물을 통해서 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한테 감염이 될 경우에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고양이한테 감염이 됐다고 하면 사람도 감염될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경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WHO에서 지난달 12일에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포유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물과 인간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신종 조류독감 바이러스 출현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이가 돼서 네. 이전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이를 계속 일으키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양이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 조류에서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경우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게 뭐랄까요? 우리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방역 지금 방역당도 좀 긴장하고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뭐랄까 기후 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감염병이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좀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버리지 말고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식약처 판단이 나왔습니까? 보통 유통기한 지나면 라면이 약간 기름 쩐내 같은 게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최대 소비 기한이 291일입니다. 그러면 30일 단위로 계산했을 때 네. 9개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는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기존의 라면의 유통기한은 18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실은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이게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이 소비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실험을 해서 이런 거를 잠정 소비기한으로 정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기름에 튀긴 라면의 경우에는 최대 291일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함께 공개된 것들을 보면 그 기름에 튀긴 8종의 경우에도 104일에서 290일까지 좀 편차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드시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조림류 7가지도 4일에서 21일 그리고 소시지의 경우에도 112일에서 180일까지는 소비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햄의 경우에도 69일에서 140일 양념된 고기의 경우에는 4일에서 13일 정도 되는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이제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소비기한 아니라 유통기한을 판매하게 되면 사실 판매하는 경우도 제대로 판매를 더 오래 못하고 또 실제로도 음식을 버리는 효과가 이렇게 많이 버려질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이런 네. 소비기한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이 소비기한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 김재영님께서요. 유통기한 15일 지난 짜장라면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왜 이렇지 하면서 먹고 나서 날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더라 이렇게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맛을 느낀 게 이 계절성으로 먹는 라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조금 다른. 여름에 비빔면 사놨다 깜빡 잊고 겨울에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까우니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겨울에 드셨다고요? 아니 집에 라면이 있으니까 또 가끔 문득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비빔면에 삼겹살 올려 먹으면 맛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밤에. 네. 그렇지만 소비기한은 반드시 지키시고 확인해 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에서 청세리 상어가 또 포착이 됐어요. 네. 지금 강릉에 휴가 가시는 분들이 이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공격성이 강한 상어가 나타나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세리 상어라고 하는데요. 이 낚시하던 레저용
보트 코앞에서 상어가 출몰을 했습니다. 길이는 한 2m 정도 돼 보인다고 하고요. 날씬한 몸통에 길게 뻗은 지느러미가 눈에 띄는 청세리 상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찾는 횟수가 잦아진 상황이고요. 지난달 포항에서 청상아리가 목격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속초와 양양 앞바다에서도 영화 조스에 등장한 백상아리가 죽은 채 발견이 돼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죠.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알고 보니까 예년보다 1.5도 정도 수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수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이제 육상의 5도와도 비슷한 상황인데 0.1도만 높아져도 바다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피서 가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진행자님 혹시 사과 좋아하실까요? 사과? 사과 좋아하죠. 아, 그러세요? 네. 오늘은 사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세상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과가 3개 있다고 해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일단 가장 먼저 뉴턴의 만류인력. 아, 네, 그렇죠. 사과가 네.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막 뭐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설이 있죠. 네, 맞아요. 3대 사과는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화가인 폴 세잔의 사과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까지, 그러네요. 진짜 사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4대 사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폴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세잔의 사과가 유명하다고들 하는데 대체 네. 그 사과가 뭐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프리다 칼로나 샤갈, 달리처럼 예술가의 뮤즈라거나 혹은 고흐와 고갱, 클림트와 에곤 실레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술가라거나 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화가인 세잔과 절친이었던 소설가 에밀 졸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명 예술가들의 흔들린 우정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끈끈한 우정이 아니고 흔들리는 우정요? 네. 근데 세잔과 에밀 졸라가 친구였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어느 정도 친한 관계였어요? 어떻게 해서 만난 관계예요? 정말 막역한 관계였어요. 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예. 우선 세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폴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세잔 이전과 이후의 미술 경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세잔 이전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인상파 화가들도 그 이전에 사실주의 화가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 작가들이었는데 사진기의 발달로 더 이상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재현에서 벗어났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을 작가의 개성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세잔도 인상파 전시에 참여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세잔 이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사조들이 열립니다. 네. 탈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등등이 다 세잔의 영향을 받고 이제 열린다는 거죠. 아, 그 다 세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참고로요, 제가 탈인상주의라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배우셨던 혹은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 학창 시절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참고로 팁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로 하면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거든요. 네. 임프레셔니즘이 인상주의인데 앞에 포스트가 붙었는데 포스트는 사실 그 이후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거라는 뜻인데 예전에 번역을 할 때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니까 같은 인상주의에서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나 보다. 같은 건데 그냥 반 나눠서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 느낌으로 좀 인식을 했었는데 예. 요즘은 인상주의에서 오히려 이제 벗어난 사조다. 이래서 탈인상주의로 용어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세잔이 뭔가 여러 화파들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네. 대체 세잔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궁금하시겠죠? 세잔의 역할은요. 더욱더 철저하게 못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못 그린다고요? 네. 무슨 만화도 아니고 네. 그 시절에 의도적으로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맞아요. 인상주의도요, 사실 이전에 사진처럼 잘 그리던 사실주의 기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못 그리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실은 잘 그리던 작가들이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순간의 인상을 잡다 보니까 뭐 디테일한 묘사가 생략되면서 사진으로 그린 거나 그 이전에 막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이런 것보단 못 그렸네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뭐 인상파가들 점 이렇게 막 네, 찍어가지고 맞아요. 그림을 그게 만들잖아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즉 현실에 있는 걸 사진처럼 재현해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잘 그린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세잔은요, 사실 인상파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사실 재현 능력에 재능이 좀 없었어요. 세잔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된 데에는 사과가 있는 평범한 정물을 그리는데 어떤 사과는 위에서 본 대로, 어떤 사과는 옆에서 혹은 아래에서 본 대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시점을 좀 섞어서 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시점에서 본 모양을 드라마틱하게 섞은 나중에 이제 피카소 같은 큐비즘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영향을 그래서 입체파에 받아서.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근데요, 사실 이런 다시점은요, 생각해보면 미술을 제대로 안 배운 아동들의 그림에 가장 잘 나타나요. 그래요? 그쵸. 아이들이 어떻게- 잘 못 그리잖아요. 예. 잘 못 그리는 거 하고 네.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점들을 같이 의도는 없죠. 그렇게 그린 거하고 네. 좀 다르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다. 아동들 그림을 보면은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들면서 네, 평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얼굴을 그리더라도 눈은 앞에서 그리는데 코는 옆에서 본 것처럼 뾰족하게 그린다. 이제 그러죠. 제가 그 실력인데 어떡하지? 네. 물론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이제 미숙해서 그린 것과 네. 세잔이 의도적으로 다시점을 그린 건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미술이 똑같은 점 하나를 찍어도 왜 찍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세잔은 원래 데생을 그렇게 잘하는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예. 다시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의도 없이 그렸던 초기 정물을 보면요. 소위 잘 그리는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예. 마치 과학적 이해가 없는 사람처럼 물병을 그릴 때 물병의 상단은 이제 그 타원이 조금 더 납작하고 예. 시각이 이제 내려가면 네. 하단은 조금 더 둥글게 그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바닥을 평평하게 일자로 더 납작하게 그린다거나 테이블 라인의 소실점도 안 맞고요. 그때는 다시점을 의도한 게 아닐 때인데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명성과는 달리 사실 세잔은 금손이 아니라 곰손이었고 천재가 아니라 둔재였습니다. 아, 그걸 좀 미리 이 방송을 들었더라면 네. 저 세잔 그림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걸 좀 너무 보면서 안타깝네요. 생각하면서 봤을 텐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아쉽네요. 뭐 이렇게 이미지 검색으로도 보실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서 같이 보면서 이게 그런 거야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짚어가면서 왠지 보는 좀 재미가 잘난 있을 척하고 텐데. 싶어하는 마음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런데 이런 작가가 어쩌다가 19세기 최고의 화가로 남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게 미련한 곰 같은 우직함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예요? 약간은 융통성이 없이 한 우물만 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림이 사진 같다는 말은 칭찬이었어요. 언제부터였냐면 14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개발된 원근법 이후로 네. 500년 가까이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한 성역이었는데요. 원근법대로 이제 그리는 것이 네네. 이 어려운 거를 세잔이 해낸 겁니다. 세잔의 작품은요, 언뜻 봐서는요, 사실 막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림색도 좀 칙칙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좀 어둡고 정물화 대중적으로 그렇게 그렇고. 사실은 사랑받는 작가는 좀 아니었어요. 네. 모네나 르누아르 작품들은 되게 예쁘잖아요. 막 파스텔 맞아요. 톤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근데 뭐 혹은 고흐의 그림처럼 묘한 개성이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세잔의 그림이 미술사의 기념비가 된 이유는 바로 영원할 것 같은 이 진리인 원근법을 대놓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는 대놓고 못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세잔이 초년 시절에도 원근법이나 소실점 등의 원리를 잘 못
찍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세잔이 이제 이거를 볼 때, 사물을 볼 때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사물의 형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 사실은 인간의 눈은 두 개라서요. 네. 왼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냐, 오른쪽 눈으로 볼 때냐, 이것도 사실 달라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동일한 시점에서 그 찰나를 보려고 하더라도 네.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1cm든 2cm든. 깜빡깜빡 여러 번 해보면 네, 알잖아요. 맞아요. 머리도 움직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려다가 보니까 자꾸 한 초점으로만 포착해내는 사진과는 다르게 사물이 막 찌그러지듯이 막 쟤 못 그려.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둔재가 아니네요. 천재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원근법에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쟤 못해 이러면서 이제 재능이 없다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이제 끈질긴 고민 끝에 말씀처럼 다시점을 적용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게 되고 이게 훗날에 이제 천재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탈인상주의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입체파도 사실은 저는 피카소가 만든 줄 알았어요. 처음 시작했는 줄 입체파는 알았더니 피카소가 만들었지만 세잔이 없었다면 피카소가 그 아이디어를 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잔과 피카소 사이에도 입체파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네, 맞아요. 모든 그런 것들이, 화가들 꽤 있었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이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맞아요. 누가 가장 그거를 유명하게 이제 발전시켰는가라고 해서 사실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피카소가 승자로 남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 버텨낼 때 꾸준히 그림을 그리게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소설가 에밀 졸라였어요. 근데 같은 화가도 아니고 네. 소설가가 용기를 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둘은요. 네. 유명해지기 전에 만났고요. 예. 13살 때 중학교에서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세잔이 이제 고향이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인데요. 네. 에밀 졸라는 이탈리아인과의 효녀리라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에밀 졸라라서 막 고르곤졸라라고 놀리기도 하고 진짜로? 별명이. 네. 네. 게다가 좀 졸라가 허약해서 또래들에게 맞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를 본 세잔이 이제 졸라를 여러모로 도와줍니다. 네네. 둘은 단짝이 돼서 산과 들로 놀러 다니면서 졸리는 이제 숲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세잔은 그림을 그리면서요. 나중에 네가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글 쓰고 내가 사파 그리면 되겠다. 이러면서 둘이 같이 꿈을 키워 나가는데요. 네. 근데 이 둘은요. 가정 환경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세잔은요. 은행 설립자인 아버지를 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네. 아버지는 자본 시스템에 밝아서 세잔이 미술하는 거를 싫어했고 오히려 그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법 공부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잔은 법대에 들어갔어요. 아, 자퇴를 하긴 실제로도요? 했지만. 네. 근데 반면에 졸라는요. 토목기사인 이탈리아 아버지와 프랑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졸라가 7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가난한 이민자의 편부모 가정으로 자랐죠. 근데 그래도 둘 다 예술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친했지만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을 것 같으세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한 사람은 꼭 부자고 부잣집 네. 자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둘이 친구이고 재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 없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두 사람 성향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던 졸라는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다행히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주목을 받았어요. 반면에 세잔은 태생적으로 기교나 눈속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인상주의 활동을 같이 하던 화가들이 하나둘씩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상주의도 처음에는 뭐야 원근법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충 점이나 찍고 잘 못했네라고 네. 했지만 예. 점차 그들의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이제 막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하나둘씩 유명해졌는데 세잔은 인상주의의 회의를 가지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상파 동료들도 너 그렇게 자꾸 칙칙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봐라고 조언을 했지만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에는 막 한심해하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졸라는요, 이제 둘이 친구잖아요. 네.
성공해서 먼저 파리 이제 그 도시로 간 다음에 세잔을 파리로 불렀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미리 사귄 유명한 예술가 친구들을 소개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세잔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면 그걸 동정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워낙 툴툴대기도 하고 행동도 좀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개받은 그런 파리지앵들과도 깊게 사귀지 못했고 심지어 그림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세잔만 늘 그 자리인데 네. 에밀 졸란이 이제 점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승승장구를 했죠. 세잔이 좋게 말하면 우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손도 빠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이에 사과가 썩기도 했고요. 하도 오래 둬서 찌글찌글하고. 사과 말고 생 빅투아르 산이라는 그 산도 집요하게 반복해서 그렸는데 샛길부터 특정 나무의 위치까지 줄줄 외일 지경으로 이제 그럴 경지에 올랐는데 동네 사람들은 세잔을 산에 미친 사람 막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우물만 파는 우직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없으면 또 옮겨서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계속 한 거죠. 사람들은 이 인상주의에 비해서 어두운 화풍의 그 사과나 산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도 계속 그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반복해서요. 열정이 넘친다고도 볼 수 있겠고 네. 어찌 보면 부잣집 자식이라서 그런 거 맞아요. 환경이 또 되니까. 예. 근데 또 그 아버지께서 좀 젊었을 때는 도움을 주다가 세잔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게 50대 중후반이거든요. 아, 늦게 그랬군요. 네, 한 30대부터 이제 이미 지원을 끊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 또 에밀 졸라였어요. 세잔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매달 졸라에게 몰래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생활비야 어머니께서 주셨어 이러면서 혹은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너 돈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냥 세잔의 집에서 준 것처럼 전달해주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죠. 그렇죠. 근데 둘 사이에 사달이 납니다. 그거 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86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46살일 때 그러니까 40대 중반이죠. 예. 졸라는 이미 유명하고 세잔은 아직 제자리일 때 실패한 화가인 채로 알아봐주지 않는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둘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던 그 찰나에 에밀 졸라가 작품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소설이 세잔의 열등감에 불을 지핍니다. 이 작품이라는 소설은요, 당시 프랑스 파리 예술가들이 겪는 그런 창작과 고뇌와 불안한 삶을 그렸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이 화가예요. 랑티에라는 화가가 소설 주인공인데 네. 폴 세잔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 속에 세잔과 졸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다수 담겨 있거든요. 막 중학생이 된 단짝은 뭐 산책을 하다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화가와 작가가 나중에 뭐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고 누가 봐도 졸라와 이제 그 폴 세잔의 이야기 같잖아요. 중간에도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집착하면 할수록 그림은 지리멸렬해졌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고 흉측해요, 초라하고 기괴해요,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네. 더 큰 문제는요, 소설의 결말인데요. 화가인 주인공은 아들을 죽이고 아들 시체의 초상을 그리는가 하면 결국 본인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네. 소설 속에서. 세잔은 이 글을 통해서 졸라가 자신을 실패한 예술가로 낙인 찍고 제대로 30년 지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세잔을 파리로 부르고 주변 인맥을 나눠주고 지원금도 전달해주고 혹은 세잔이 재능이 없다고 우울할 때 독려해줘서 붓을 꺾지 않게 했던 장본인인데 졸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뭐랄까요, 세잔이 보기에 네. 또 성공해가지고 네. 지금 거만한 거 아니냐? 약간 뭐 콧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네. 거만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도. 그거 아니고 오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나한테 네. 저주를 아예 퍼부어라. 뭐 그렇죠. 이렇게 세잔은 생각할 그렇게 것 생각했을 같고. 거예요. 네. 졸라와 세잔이 둘이 나눈 대화가 뭐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영화 중에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세잔의 이야기인데 나의 친구니까 이제 에밀 졸라의 관점이 많이 들어갔겠죠. 여러 고증을 거쳐서 완성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온 장면들을 조금 차용을 해보면요. 세잔이 소설 발표 후에 화가 나서 졸라에게 페이지마다 내 죽음을 읽었고 너는 계속 나를 파묻었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어. 라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졸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랑티에르는 이상주의자이고 오히려 진정한 예술가야 무력한 게 아니라 졸라 자신은 소설을 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기 없는 글을 쓰고 아까 이제 그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가난에서 온 목표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자극적이고 잘 팔릴 글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것과는 달리 소설 속 화가는 예술과 인생에 대한 위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고 나는 메마르고 저속하고 허풍스럽게 변해가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주인공이 오히려 예술적 영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좀 이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글쎄요. 세잔 입장에서 당신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만약에 세잔이 이미 성공을 했을 때 그런 소설을 썼다면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네. 그땐 그랬지 네. 하면서 맞아 막 이제 이러면서 재밌게 소설 속 주인공으로만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에밀 졸라가 그랬어요. 내가 이 소설을 쓰려고 꽤나 오래 기다렸어. 옛날에 머릿속에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잔은 뭐야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지금 성공 못 해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낸 거야? 막 이러면서 더 열등감이 증폭이 되는데요. 네. 세잔은 이 일을 계기로 에밀 졸라와의 30년 우정을 끝냅니다. 근데 둘은 만약에 세잔도 아까 50대 성공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네.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제 9년 뒤에 미술상에 의해서 세잔이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고요. 네. 그걸 보고 원래 이제 인상주의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이랬던 젊은 작가들이 네. 막 와 대단해 이러면서 피카소도 사실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약간은 거만했거든요. 굉장히 그림 잘 그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렇게 수완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근데 피카소가 유일하게 고개를 숙인 화가가 바로 세잔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큐비즘의 예.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피카소가 나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이다 라면서 이제 세잔을 칭송을 했는데 이렇게 버티고 이제 세잔이 50대 중반에 빛을 본 건데 네. 말씀처럼 관계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세잔이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생각을 잘 안 바꾸는 우직하다고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랬죠?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우직하고 어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졸라와는 절규하고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1902년에 이제 예. 60대에 졸라가 먼저 죽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고 세잔이 몇 날 며칠을 슬퍼했다고는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뒤늦게 후회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살아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마음 전하는 것들 후회하지 말고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의 이야기는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네, 되는 것 작품 같아요. 이외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네. 그렇죠? 그리고 폴 세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네. 다음번에 그림 보면 다시 오늘 설명하신 거 떠올리면서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